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홈오브커스 오늘은 특별하게 이야기 손님 한 분 모시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제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라이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톨이고요. 반갑습니다. 이성환 목사입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네, 이성환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젊은 목사 전남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젊은 목사님과 제가 둘이서 진행하다가 오늘은 청주에 사시는 이성환 목사님이 특별히 함께 또 이야기 손님을 와주셔서 먼 길 오셨는데요. 오늘 이 책을 또 충실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저희가 물론 이제 워낙 대표적인 라이놀드 니버의 책이고 또 중요하게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책의 내용을 좀 한번 쭉 리뷰하는 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 손님이신 우리 이성환 목사님께서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은 아마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할 것 같아요. 라이놀드 니버에 대해서 그동안 없었던 해석도 나올 거고 평가도 나올 거고, 왜냐하면 제가 읽은 기준에서 말할 거니까 전남식 목사님이 뭘 기대했더라도 그 기대를 넘어서고 벗어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소개 한번 좀 본인이 어떤 분인지. 제가 그럼요. 일단 한 1분 정도. 저는 전남식 목사 친구예요. 그게 가장 큰 소개라고 봐요. 그 이상 뭐 말할 수 없고, 더 이상 뭘 바란다면은 전 목사가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전 목사 친구고, 침신대에서 공부하다가 뭐 목회도 했고, 뭐 번역도 했고, 표절 작업도 뭐 했었고, 그래서 어디 가면 제 호가 표절인 줄 알아요. 표절 이성화 뭐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그런데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저도 신학교 때 학부 때 읽었었는데 그때는 번역이 너무 안 좋은 책으로 읽어서 제대로 몰랐고, 나중에 몇 년 전에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좋은 감정으로 읽었죠. 역시 훌륭한 책이고 좋다라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보면서 그 전에 가졌던 생각하고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 책은 라이놀드 니버가 쓴 대표적인 저서고, 뭐 세계 100대 명저에 들어가기도 하고 추천서에 꼭 들어가는 책이기도 한데, 이 책이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도 있고 그걸 또 알아야 이 책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적인 배경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미국은 경제 대공황 시기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숙자가 생기고 실업자가 생기고 미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여파가 유럽, 프랑스, 독일, 영국까지 미치고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파탄을 불러온 굉장한 큰 위기가 왔었죠. 노동조합에 있는 노동자들은 뭐 파업에 데모에 온 사회가 시끄러웠고, 그 당시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회주의, 공산당도 있었어요. 사회당도 있었고,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고, 어차피 경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노동자들의 파업과 데모 시위는 말할 수 없이 드셌던 시기예요. 그리고 공산당에 대한 관심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때고요. 그리고 이 교계의 분위기도 정통 보수적인 교계는 물론 다수였지만 반대로 사회복음 운동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회복음 운동이란 거는 복음을 사회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복음의 가르침과 내용을 이 사회의 노동자와 빈자, 빈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그들을 외면하고는 복음이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이 그 운동을 많이 했어요. 라이놀드 니버도 솔직히 초창기에는 사회복음 운동의 가담자였습니다. 그런 사회복음 운동이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던 그때였어요. 그때 라이놀드 니버가 이 책을 쓴 겁니다.
이 책 전체를 보시면 라인홀드 니버는 사실상 그 시대 그 사회에 대한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와 관계없는 책을 쓸 수는 없죠. 더군다나 그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이 책을 내놓는다? 이 책에서 모든 사회적인 구성 요소들과 이론들과 각계 계층에 대한 분석을 한다는 건 굉장한 도전이었죠. 그런데 니버는 그걸 해내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걸 그냥 단순히 분석하고 단순하게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영악하게, 굉장히 좋게 말하면 지혜롭고 나쁘게 말하면 교활하게 그렇게 책을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얘기하고 더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전남식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하는 거야. 이야기했을 때 예, 제가 이 책을 이제 읽었을 때는 이제 저도 신학교 시절에 읽고 서평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대한 기독교 서회에서 아마 이 책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서 이제 이 받은 나름의 신선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발상이라든지 혹은 인간이 한 구조 혹은 사회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왜 그 개인으로 존재할 때와 구조 안에 들어갔을 때 왜 다르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굉장히 이제 나름 이게 굉장히 격한 공감 이런 것들을 했었던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존재할 때야 리버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어떤 구조 속에 들어갔을 때 특히 이제 그 구조가 악한 구조였을 때 그 개인이 거기에서 선한 의지를 발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어떤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 당시 그 대부분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어떤 윤리 혹은 도덕 종교심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눈을 감잖아요. 근데 진보와 보수를 나눌 때 이게 이제 보통은 개인이냐, 그러니까 어떤 죄나 문제를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 구조에 맞추느냐 이것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리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개인과 사회 혹은 사회적 구조 이런 것으로 함께 보았다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기발한 발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그래서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게 이제 20대 아마 초중반 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물론 이제 또 요도를 읽고 나서부터는 리버의 한계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었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또 좀 이따 더 자세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건데 리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그 구조를 본 거는 정말 기발했죠. 정말 기발했어요. 저도 그걸 읽을 때 이 사람의 몸에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 사람의 이 주장은 반박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인간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분석해주고 날카롭게 비판해준 학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충격이었죠. 그런데 리버의 이 처음 부분, 리버 이 책의 처음 부분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이어지는 장들에서 챕터에서 계속 이어지는 리버의 분석은 굉장히 철저하기도 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노골적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책을 보면은 어떤 계층도 어떤 정치 권력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다 까요, 다 까. 리버의 특징입니다. 모두 까기를 해요. 뭐 특권층도 까고 중산층도 까고 프롤레타리아도 까고 사회복음운동도 까고 자유주의도 까고 전통적인 교회도 까고 다 까요. 리버한테 걸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다 깝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굉장히 힘이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속이 시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 리버가 비판을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비판을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럼 자기 대안은 뭐냐라는 거고
비판을 할 때 니보의 비판을 자세히 보면은 비판을 하기는 다 해요. 다 하는데 프롤레타리아를 비판할 때와 특권층을 비판할 때는 그 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세히 보면 톤이 달라져요. 이 니보의 사상을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거죠. 기독교 현실주의. 이게 니보의 사상을 축약하는 용어인데 이 사람은 정말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요. 인간 약한 존재다.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사회에 들어가서 단체로 생활할 때는 단체의 이기심, 인간들의 집단적인 이기심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에서 인간이 도덕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앞에서 도덕주의 교육 이론가들을 비판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러면은 이 사회가 좋아질 거다.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그거 너무 나이브하다. 왜 안 되느냐? 인간이 개개인은 착해질 수 있지만 집단으로 가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도덕론자들, 교육이론가들 안 돼. 그건 불가능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음운동 안 돼. 그거 안 돼. 아무리 해도 이 집단이 악하기 때문에 그 집단 속에 들어가서 선한 결정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모든 대안들을 전부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국제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정치 권력을 얘기하고 계급별로 얘기를 하고 다 나누어서 얘기하면서 폭력혁명도 얘기하고 비폭력혁명도 얘기하는데 모든 대안들을 전부 다 비판을 합니다. 그게 되냐는 거죠. 종교성 훌륭하지. 필요하지. 그게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다른 말 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을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 그러나 현실을 봅시다.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도와야 됩니까? 여러분 집 팔 수 있어요? 여러분 차 팔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 포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고 하면 앞부분만 들은 사람들은 야 저분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니보의 책이 그래요. 니보의 책이 그래요. 저 목사님 몰랐죠? 니보의 책이 그래. 그러니까 앞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적용을 하고 결론을 내릴 때 딴소리 하면 이 사람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뒷부분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앞부분을 보면은 이건 뭐 너무나 훌륭한 얘기지. 성경대로 하자는 얘기인데. 근데 뒤에 가서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린 너무나 약한 존재고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 어렵고 우리 가족도 걸리고 친구도 걸리고 회사에 가서 이렇게 하면 난 잘리고 이 사회가 만만치 않고 국가가 날 핍박할 테고 그럼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결론 내린다면 그 설교가 훌륭한 설교일까요? 근데 니보는 기독교 현실주의자인데 니보는 제가 지금 단순화시켜서 말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니보에 관한 논문과 책들을 보면서 한 가지 놀란 거는 그거예요. 니보가 했던 사회 비판과 이 사회 문제에 대한 지적들 그거는 많이 인용을 해요. 그거는. 그러면서 니보가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했고 니보가 이렇게 훌륭한 주장을 했다고 칭찬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에서 니보가 했던 그 반대되는 주장은 얘기를 안 해요. 덮어놓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보가 뭐를 강조하고 그 뒤에 가서 덧붙여서 뭘 말했는가가 제가 볼 때 묻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니보가 굉장히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교활했고 나쁘게 말하면 뭐 교활했고 좋게 말하면 지혜로웠는데
이 사람의 입장이 과연 뭘까? 이 책을 왜 썼을까? 아까 얘기한 그 시대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 니보의 이런 주장들을 과연 누가 더 호응했을까? 누구에게 더 도움이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특권 계층이 이 사람의 책을 읽을 때 섬뜩하겠죠. 자기들에 대해 모순에 대해서 정치 권력과 특권층의 그 악한 의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니까 뜨끔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 사회 모든 계층이 갈등하고 있고 사회 전체가 위기 상황일 때 특권 계층만 비판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중산층과 그 더 밑에 있는 프롤레타리아들을 비판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비판의 핵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볼 때 특권층은 그래도 오히려 안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권층의 그들의 그 태도는 어쩔 수 없다. 그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겠느냐, 그걸 버리겠느냐,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러면은 전문가 계층인 중간 계층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도 다 전문가들이고 객관적인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네 계급 이익을 위해서 결국 활동할 뿐이다. 그 사람들한테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프롤레타리아의 말로 이 사회의 모순과 아픔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계층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그 프롤레타리아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은 뭐를 보존해야 되고 뭐를 남겨야 되고 뭐를 부숴야 되는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특권 계층의 문제점은 하나의 운명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프롤레타리아의 한계점은 이거는 문제점이야 라고 접근한다고요. 특권 계층의 문제는 운명이고 어쩔 수 없는 거고 프롤레타리아의 문제점은 한계야. 극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이 사람은 설명을 해요. 둘 다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특권 계층의 문제는 받아들여야 될, 인정해야 될 기득권층의 힘이기 때문에 운명이고 프롤레타리아들의 문제는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문제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책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노동조합에서 파업하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사회적 갈등이 막 팽배할 때 그때 이 책이 나와서 사람들이 봤을 때 맞아, 저렇게 해서 대안이 생기는 게 아니야. 다 때려 부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치 권력을 통해서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도모해야지. 그래야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하는 거지. 이상주의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아무 도움도 안 돼. 뭐를 바꿀 수 있는데? 특권층? 저 사람들 움직이겠어? 절대 안 움직여.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 그게 되겠어? 안 돼.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돼. 이런 주장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책이 나왔을 때 당연히 누가 더 호응을 했겠냐는 거죠. 내가 볼 때 특권층이에요. 중간 계층이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들의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의 시위와 데모와 파업 등에 대해서는 나쁘게 말하면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리고서 정치권에다가 호소를 하는 거죠. 정치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물론 더 자세히 들어가면 라이놀드 니보가 원했던 것은 시민들의 단합된 힘을 통해서 정치 권력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자.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거 좋지 않다. 이 사람이 앞에서 공산혁명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남긴 게 뭐가 있냐. 저렇게 망가져가지고 뭐가 되겠냐. 이상주의다. 전체주의다. 안 된다. 그러거든요.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라이놀드 니보가 지향하고 있는 결론이 오히려 너무 나이브하고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예로 라이놀드 니보의 입장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사람은 간디를 비판을 합니다. 간디도 까요. 뭐라고 비판하냐? 비폭력 저항. 그거는 피해자가 없는 줄 아느냐? 그거는 다 선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폭력혁명이 나쁜 것처럼 비폭력 저항도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면서 비폭력 저항을 한 간디가 영국에서 수입하는 양털 쪽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많은데 그거를 거절을 했어요. 비폭력 저항을 하자 영국의
양털 산업이 붕괴됐고 그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굶었다. 영양실조에 걸렸다. 이거는 비폭력 저항의 부작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영국의 식민지 인도에서 식민지 수탈에 저항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들여오는 면화에 대해서 양털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거에 저항했는데 그 부작용이 생겼다고 그 책임을 간디에게 물은 거예요. 이게 말이냐고 이게. 지금 사회적인 약자들이 자기네에 당하는 부당한 폭력적인 수탈에 대해서 저항했는데 식민지 조선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제국 사람들이 식민지 일본에 대해서 저항했는데 그 부작용이 일본의 어느 동네에 장사가 안 돼서 그 동네 애들이 굶었다. 이게 말이냐고요. 독립운동가들이 총질해가지고 누구 죽었다. 그런 식인 거죠. 근데 니버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니버의 태도인 거죠. 약자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모두가기에다가 무슨 극중주의처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중에 실제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저항운동을 할 때 물론 나중에는 니버가 도와줬지만 루터 킹 목사가 저항운동을 할 때 니버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우리 여기 공동 성명서에 서명을 해달라 할 때 니버가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그런 방법이 너무 과격하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루터킹 목사의 그 불복종 저항 운동이 사회적인 큰 반향을 얻고 크게 호응을 얻자 그때는 도와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니버의 행동을 볼 때는 이 사람도 물론 흑인 인권 운동에 도움을 줬다 할 수 있지만 초창기에 그 운동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고 저항을 많이 받던 그 당시에 니버는 그걸 거절했다고요. 그러니까 니버의 태도를, 니버의 입장을 볼 수 있는 단면적인 사례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그게 이 책 전체에 그런 흐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조 목사님. 질문 좀 이따 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한번 해봐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니버가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모두가기를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물론 이제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니버가 있었던 그 자동차 회사 거기 공단에서의 노동자들의 한계들을 이제 그가 보았고 그래서 왜 이게 안 될까? 왜 그렇게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혹은 복지가 왜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것의 한계들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결국 노동 현장에서 목회자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책들을 쓰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하나의 집단, 다시 말하면 노동자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게 이제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라는 어떤 노동조합이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 생긴 또 다른 모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사회에도 어떤 노동조합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을 들여다 보면 정말로 처음에는 순수하게 정말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지하고 연대해야지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또 차등 차별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은 구조적으로 어떤 일들 할 때 뭐 간디도 마찬가지로 비폭력 그런 저항들을 했을 때 그게 하나의 정치적인 활동으로 시작이 되면 그 안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도 드러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들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모두가기처럼 보여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초점 맞춰 보고 싶었던 것은 그러니까 니버는 기본적으로 그 인간의 어떤 이상주의적 혹은 이성적인 그런 접근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 이성적인 것들을 추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한 개인이 그 구조 안에 들어가면 그 구조 혹시 그 집단이 추구하는 어떤 에토스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 생각과 상관없이 그렇게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나치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나치식 격려를 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격려를 하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운 결단이다. 하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나치가 바뀌겠느냐? 그게 한 개인의 어떤 선한 의지가 한 구조를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들을 이제 리버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분석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가급적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한 구조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고, 뭐 또 하나는 뭐 힘의 균형 이런 얘기도 이제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한 사회가 혹은 국가와 국가가 그래도 가장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든 혹은 억압과 착취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힘의 균형을 이제 그 리버는 이야기했고 국가와 국가도 그렇고 집단과 집단 그래서 노동자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 이런 것을 그 거기에서도 한 개인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은 노조를 만들고 힘을 키우고 연대해서 그래서 저항의 목소리를 내야 그래야 그나마 이게 좀 먹힌다.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것은 저는 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비판을 할 수도 있죠. 당연히 이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그러면 더 강력한 무기들, 대량 살상 무기들을 또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또 이제 그 리버가 그렇게 이제 그 긍정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약점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어쨌든 책 읽기를 할 때 그래도 가급적이면 뭐라고 할까 정서적인 공감 이런 걸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래도 조금 이런 분 좀 아쉽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의 독서의 습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결론은 똑같지만 이제 그 이성호 목사님의 그런 그 처음부터 이제 막 비판을 하면 리버를 어쨌든 너무 전체적인 다 부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부정해야죠. 들죠. 나쁜 놈인데. 근데 니보가 여기서 그 전쟁 얘기도 해요. 평화주의자들 니들이 평화주의 얘기하지만 평화주의 얘기해서 전쟁의 희생자들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냐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니보가 자기의 주장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대는 게 있을까?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물론 어거스틴의 주장과 반대되는 말을 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전 잘 모르겠는데 뭘 얘기하냐면 바울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신약 성경에서도 노예 제도를 인정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바울 봐라. 노예제도 인정했지 않느냐. 그건 사회적인 현실을 인정한 거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다 좋은 얘기인데 결국에는 바울도 노예제도 인정했지 않느냐. 이 사람은 해석을 그렇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경도 사회의 현실을 받아들인 거다. 그럼 초대교회가 노예제도랑 싸웠냐?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이 사회의 모순과 현실을 받아들인 거다. 그게 이 사람의 논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 기독교 현실주의 라이놀드 리버의 이 사람의 이 주장이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대다수 교회의 입장과 같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라이놀드 리버의 기독교 현실주의는 실패했다. 미국 정치계에서도 뭐 오바마가 가장 존경하는 학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미국 정치계에서도 뭐 민주당 계열에서는 진보적인 쪽에서는 라이놀드 리버가 대단하다고 인정받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 정치 세계에서는 이미 이건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많이들 하거든요. 왜냐하면 힘에 의한 균형? 그게 그동안 가능했어요? 했냐고? 아니지. 그럼 미국이 변했냐고? 택도 없는 얘기죠. 폭격하고 전쟁하고 때려 죽이고 학살하고 계속 그것만 해왔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거는 누구냐? 결국은 이상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원리를 얘기하고 원칙을 얘기하고 변화를 얘기하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변화한 거지, 니버의 주장처럼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하고 대안 세력을 형성하고 그래서 싸워가지고 정치 투쟁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회의 변화와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온 그 원동력은 누구였느냐는 거죠. 평화주의자들이었고 인권운동가들이었고 끊임없이 싸우는 성경적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원칙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이만한 변화가 가능했을까? 없었어요. 그 부분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니버는 그 사회적 한계 혹은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윤리를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이상 사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어떤 한계들을 지적한 부분으로 이해를 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상주의자들이나 혹은 평화주의자들도 뭐 일종의 이상주의자다라고 그렇게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을 수 있다고 하면, 이상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을 니버 자체가 그것이 옳지만,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게 먹히겠느냐. 그러니 단계적으로 일종의 좀 약간 돌아갈 때는 좀 돌아가면서, 일종의 정치라는 것은 협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원하면 요구하면 하나 정도 양보하면서 그러면서 사회가 조금씩 진일보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니버가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 킹이 처음에 인권운동 할 때는 거절하다가 그렇죠. 나중에 그 운동이 활성화되니까 동참해주고. 기회주의지. 기회주의냐 아니면 이게 굉장히 현실주의냐. 그러니까 그때까지 누군가는 피 흘리고 싸웠는데 그때는 발을 빼고 있다가 나중에 그 운동이 대세가 되니까 도와줄게. 이게 근데 교회가 취한 입장이에요. 교회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독재자 이승만 때부터 끊임없이 독재자 찬양하고 가서 기도해주고 전두환 높여주고 박정희 지지해주고 그러다가 민주화가 되니까 민주화 열매는 먹어. 그래 놓고 자기네한테 좀 불리하니까 뭐 부정선거다 뭐다. 이게 그런 거예요. 아니, 잘못하면 오해할 만한 게, 그러니까 니버는 결국은 한국의 보수 기독교와 같은 스탠스냐 혹은 동일시할 수 있느냐. 나는 상당수 맞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니버는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예를 들어 이승만 독재 때는 또 이승만 정권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니버가 만약 이승만 정권 때였다면 니버가 과연 이승만을 찬양했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다. 찬양은 안 했지. 찬양은 안 했지만 나서지도 않았지. 뒤에 가만히 있다가 현실 세력을 인정하고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서 대안도 제시하고 전략도 제시하고 한다고 했겠지. 4.19 혁명 때 니버는 참여 안 했겠지. 5.18 때 니버는 저건 안 되라고 했겠지. 민주화 운동 때 60 항쟁 때 니버는 이건 너무 과격해. 아직은 아니라고 했겠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랬겠지.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니버리안들 저를 욕하세요. 이야기가 살짝 이제 좀 넓게 나가서 지금 이제 니버가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취했을 것이냐까지 저희가 이제 살짝 추론을 해봤는데, 조금 다시 이제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 제가 구독자님께 좀 반성적인 성찰로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책을 소개하면서도 이 책을 다 읽고 오진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부르그만 책을 굉장히 어렵게 마무리를 하면서 좀 텍스트 읽기 시간을 많이 갖지를 못해서 한 5장 정도까지 읽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 책을 부분이지만 읽고 또 와서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좀 니버를 비판하는 어떤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좀 참고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책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아주 대조적인 구도를 갖고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목소리를 명징하게 펼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뭐 굉장히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만 이분이 목사이고 신학자로서 사실은 어떤 하나의 개인적 실존과 집단적 사회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의 공동체가 좀 결여돼 있다. 이 부분이 결국은 리버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의 뒷부분은 안 봤지만 이성환 목사님에 의하면 이분의 결론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회개와 반성, 용서, 또 집단적인 어떤 사회에서의 결론은 정책적인 어떤 힘의 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너무 제가 보기엔 양분화돼 있다. 공동체의 역할과 공동체의 길에 대해서는 리버는 함구하고 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요더가 비판하는 측면이라는 생각도 들고 대조사회로서의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리버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리버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메노나이트 신학자인 존 하워드 요더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라이놀드 리버의 신학은 종말론이 없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종말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현실 속의 담론에서의 정치 철학적인 입장만 갖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서신학자인 리처드 헤이스 같은 경우 리버의 텍스트 읽기는 굉장히 얄팍하다라고 그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버가 사실은 그 보면은 성경에서 예수의 사랑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된 사랑과 정의를 아예 이렇게 딱 동떨어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정의는 취하지만 사랑은 이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 내러티브 안에 사랑과 정의는 하나죠. 구속적 사랑과 구속적 정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리버의 어떤 텍스트 읽기 속에서는 사실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리버의 어떤 약점은 사실 그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잘 우리가, 보셨어요. 예, 목사로서 네. 또 교회로서 생각했을 때는 근데 리버의 종말론이 있어요.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적 종말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그 도덕주의자들, 뭐 이상주의자들, 평화론자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종말론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종말론적 사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게 뭐냐면은 이 사회가 완벽해지는 거는 종말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린 여기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돼. 너희들처럼 이상적인 주장을 하는 거 다 쓸데없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야. 그때 되는 거지. 지금은 안 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종말론적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맞는데 리버는 그런 것들을 기독교 현실주의 입장에서 자기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이 사람이 결국엔 다 모든 이론과 모든 계층과 모든 방법론을 다 비판을 하다가 보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결국엔 가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회개와 용서. 앞부분에서 비판했던 무슨 도덕주의자, 이상주의자 그들의 문제점을 얘기해놓고 본인도 결국엔 가서 얘기하는 게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지극히 애매모호하고 지극히 이상적인 얘기를 본인도 하는 거예요. 민망하죠. 이제 부정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리버는 어쨌든 이제 점진적인 그런 어떤 개혁, 점진적인 진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니 내가 더 빨갱이 같아. 우선님 전 목사가 더 이단인데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리버의 긍정적인 면들을 한번 우리 또 살펴봐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넘어설 수 있는데 뭘 긍정적인 뭘 넘어서 얘는 이미 끝났어요. 뭘 넘어서 아니 이제 물론 이제 그렇죠. 리버의 한계들이 다 드러나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리버가 계속 강조하려고 했던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그런 병폐들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상주의자들이 막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응해주면 혹은 그들의 요구들을 다 수용해주고 그거를 정책으로 만들었을 때 당장 우리 사회가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 차근차근 단계마다 하자.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민주당에서 하는 그런 어떤 뭐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 그렇죠. 차별금지법 우리는 계속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합의가 될 때까지 컨센서스를
이럴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근데 몇 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조금씩 반영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이번에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전에는 안 됐을까?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사람들이 여러 분석들을 보니까 그때 너무 강했다. 뭐 이런 비판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시련들을 겪고 나서 사람이 많이 이제 정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했고 많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있다라는 것을 리버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점진적인 개혁이라든지 뭐 또 한편으로는 무력을 사용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 그게 이제 국가의 어떤 공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이제 두 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또 나뉘는 입장이셔가지고 제가 뭐 이게 뭐 이렇게 딱 부합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리버의 제자이면서도 리버를 긍정적으로 잘 소화해서 이렇게 넘어선 분이 이제 제가 논문을 썼던 글렌 스타센이라는 학자인데, 니보 제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유니온에서 신학 공부할 때 리버에게 공부를 배웠는데, 근데 이제 그 글렌 스타센의 신학을 보면 또 그의 윤리학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썼던 뭐 아티클 이런 데 보면 자기가 리버에게 그런 사상적 영향을 받은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렌 스타센의 저스트 피스메이킹을 보면 그동안의 평화주의에서 개진된 담론, 정당전쟁론에서 개진된 것을 어떻게 보면은 잘 그 통합하는, 그래서 구체적인 단계를 통해서 평화적인 어떤 그 길로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타센의 언어는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 스타센도 늘 자기의 이제 윤리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사고하고 구체적으로 그 표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라이놀드 리버의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잘 받아들였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스타센이 자기의 두 스승으로 늘 이야기하는 게 이제 보네포와 라이놀드 리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라이놀드 리버를 우리가 이제 또 신랄하게 비평도 해야 되지만 그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긍정적으로 소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라이놀드 리버도 시대의 아들이고 시대적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과제라는 것은 결국 이 시대의 기독교의 사회 참여 입장에서 봤을 때 리버의 길은 뭐 이성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많죠. 그러나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또 넘어설 거 넘어서면 나름대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돌파구를 잘 찾아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면서 저는 중재안을 이렇게. 우리 싸운 건 아니고. 네,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 안 들고요. 리버가 도덕적 개인의 윤리와 사회 윤리를 구분했잖아요. 그 구분했다고 비판 많이 하거든요. 예, 스탠리 하워스도 비판을 많이 하고. 근데 리버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위치 설정을 잘못했다고 봐요, 저는. 이 사람은 교회를 하나의 권력 집단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걸로 보지 않았나. 교회란, 이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 정치 권력을 견제하고 정치 권력의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뭔가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각은 굉장히 중세적인 거예요. 중세 시대는 그랬죠. 교회가 움직이면 정치 권력이 움직였죠. 그리고 중세 시대 이후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교회가 다수를 형성하는 사회에서는 그 윤리가 가능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만약에 제3세계에 가서 이 책을 줬다? 불가능하죠. 무슨 교회가 그런 입장을 취해? 아프리카에 가서, 이슬람 지역 가서 이 책을 읽으라고 줬다? 아무 의미가 없는 책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은 교회의 위치가 중세시대에 국가 권력과 맞먹고 대등하고 혹은 때로는 우월하고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에서, 지극히 미국적인 상황에서 혹은 유럽의 상황에서 읽으면 의미가 있지. 왜냐하면 교회가 발언권이 있으니까.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좀 진정합시다, 국가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교회가 있다면은 이 책 의미가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혹은 제3세계 같이 교회가 정말 미미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데에 가서 이 책을 주고서 자, 이대로 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못해요, 못해. 이건 불가능한 거고 지극히 미국적이고 서구적이고 더 나아가서 중세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를 이어받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성경적이냐. 성경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 시대라든가 초대교회의 교회 위치는 아니었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니보를 비판하는 요더의 그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니보나 혹은 이 기독교 현실주의 갖고 있는 한계는 크리스천덤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덤의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어떤 신학적 한계들을 가지고 오히려 요더라든지 혹은 그 당시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나 이런 사람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유가 당신들은 이 일종의 이제 사회적 퇴거 맞나요?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그것이 그 주된 신학적 입장으로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 요더는 이제 우리가 사회로부터 퇴거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혹은 주류가 우리를 사회에서 산속으로 쫓아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배타적 공동체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주류 사회로부터 쫓겨난 소수의 사람들, 섹트화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회적 한계들을 당신들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던 것이 이제 요도였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라날도 니버는 교회가 하나의 그냥 정치 시민단체 혹은 뭐 정치단체 이런 것으로 보았던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됨을 먼저 주장한 게 아니고 교회와 시민단체는 그냥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기본적 입장들을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제 그 인간을 원죄를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죄는 유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그러면 라날도 니버는 인간은 그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 개인과 현실 혹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 어떤 간극이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한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세상인데 왜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불안감들을 그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현실을 어떤 실존들을 그렇게 이제 규정하게 되는 따라서 그러는 것들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모색하는 것이 어떤 그 니버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확대하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그걸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추구하는 이상이 너무 높다면 이 현실 세계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교회가 좀 더 문턱을 낮추고 그래서 이제 이 현실 사회와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씩 그래서 이들을 어그로 해서 좀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예. 근데 맞아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요. 저는 그게 필요 없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저도 민주당 정권을 지지하고 그들 정책을 지지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정책이나 뭐 급진적인 정책보다는 조금 더 한 1진보한 2진보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닌데 문제는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교회의 역할.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에서는 무슨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봐서 이 사회가 발전해오고 진보해왔을 때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온 정치인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게 가능했던가? 아니면 정말로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이상적인 주장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걸 위해서 피 흘리고 희생하고 해온 사람들 때문에 그나마 그걸 딛고 정치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간 정책을 제시할 수 있었던가. 이 두 가지가 저는 서로 맞물려 있다고 봐요. 그리스도인이 정치계에 들어가서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현실에 맞는 그 당에 맞는 주장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나은 주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을 조금 더 설득하고 조금 더 계몽하고 조금 더 좀 이끌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교회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원리를 얘기하고 원칙을 얘기하고 이상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야 되죠. 얘기해야죠. 얘기해서 싸워 나가야죠. 그거 맞다고 해야죠. 평화가 맞다고 해야죠. 비폭력이 맞다고 해야죠. 이웃사랑 해야 된다고 해야죠. 하지만 그들이 또 현실에 가서 정치에 참여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죠. 왜? 결국에는 국민들이 주는 표를 가지고 정권을 취득하니까, 얻으니까, 획득하니까 그렇게 해야죠. 저는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고 봐요. 하나는 전략이고 하나는 원칙일 뿐이지. 그런데 니버는 교회 전체를 하나의 전략화하려고 했던 거죠. 물론 교회가 사회에 의미 있는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니버는 교회의 위치를 잘못 설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초대교회도 안 그랬고 안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안 그랬어. 오히려 국가교회화 되면서부터 교회가 더 문제가 생긴 거죠. 어거스틴이 큰 문제야.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국가나 정부가 일종의 이제 뭐 필요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국가나 정부가 우리 있어야 되는 이유는 소수의 약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그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정부를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그 공권력의 또 모순들이 또 일부의 사람들을 또 이제 배제하고 그렇게 차별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리버는 유토피아라는 다시 말하면 무정부주의적인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토피아는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덜 불리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주장했던 것이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계속 딴지 거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별금지법을 이제 찬성하는 사람이고, 그것도 이제 우리 이 세계에 있어서 어떤 핵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핵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사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지만 그런 현실은 또 인정하는 거잖아요.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핵이 있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이 완강함들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것들을 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성경이 원하는 그런 세상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더 치밀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우리 같은 이상주의자들이 받는 가장 큰 공격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전략이 없다. 그 전략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니버 역시도 이렇게 막 비판하면서 근데 니버가 원하는 세상 뭐냐라고 했을 때 니버가 원하는 대안도 사실은 니버는 회개와 용서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시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지. 그래서 아까 이제 우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스타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스타센이 니버의 제자이지만 또 니버리아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들을 또 극복하기 위한 스타센 같은 사람, 또 뭐 요도 같은 사람이라든지 하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또 필요했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전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좀 모색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 하자면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복음 운동을 너무 이상적이다 비판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유주의적이다 비판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회복음 운동 참여한 목사님이 쓰신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린 게 있어요. 목사님도 아실걸? 그거는 보수 기독교에서 베스트셀러였어요. 저도 읽었어요, 어릴 때. 아니. 미국에 있는 사회복음 운동한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책 알죠? 그 책이 그 저자가 사회복음 운동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한국에 번역이 돼가지고 보수 기독교계에서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어요. 지금도 팔려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제목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느 이제 교회 예배당에 한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 쫓겨나고 나중에 그분이 들어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죽죠. 그때 한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소설이지만 주인공들이 계속 그 질문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요.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사회복음 운동하신 분들이 주장하던 캐치프레이즈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여기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가지고 질문 던지고 행동하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니보가 그분들은 비판을 해. 아, 이상적이라고. 근데 웃기죠? 그 위험한 책을 한국에서는 은혜롭다고 다 읽었어. 그런데 그 읽은 분들이 그렇게 또 안 살아. 그리고 사회복음 운동을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 이게 모순인 거죠. 니보는 본인도 처음에 초창기에 사회복음 운동에 헌신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벗어났는데 라우센 부시를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정말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같이 고생하면서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희생했거든요. 근데 월터 라우센 부시의 책을 보면은 그 사람도 몇 가지 점에서는 자유주의적인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목사예요.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분들의 그 헌신과 열정을 니보가 그렇게까지 폄훼할 필요가 있었을까?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는 방탕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럼요. 도덕적이고 그럼요. 인간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라우센 부시는 자유주의 신학자로 분류를 학자들이 하지만 그러니까 자칫하면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은 다 진짜 방탕한 사람들. 술 담배하고 술 담배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니보도 했을걸? 술 담배? 기본이지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그 기본적으로 라우센 부시는 이제 자유주의자. 뭐 예를 들어서 또 니보는 뭐 신정통주의 이렇게 또 분류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조직신학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라우센 부시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나 니보는 여전히 이제 어떤 그 칼바르트처럼 어떤 그 교회의 어떤 복음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회복하고 싶었던 이런 부분들을 또 니보가 취했던 부분이었고 니보의 이제 뭐 한계들을 이제 그 우리가 좀 정리하자고 하면 결국은 니보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잘 인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앞장섰지만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 부분에서 좀 너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저의 느낌이었고 그리고 지나치게 민주당적인 스탠스에서 갇혀 있었다. 그런 면에서의 한계들을 좀 계속 느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세상을 너무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개인과 비도적 사회 이 부분으로만 바라보았던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회 혹은 한 공동체가 공동체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비도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그 비도덕적 혹은 이기적으로만 가는 게 과연 그 니보가 말하는 그 논리인데 과연 그렇겠느냐? 나름 건강한
집단도 있거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해가 잘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 이해해요. 네.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리버는 너무 지나치게 이 집단이라든지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했던 그런 비관주의, 모습들을 비관주의. 예, 보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지금 녹화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서 제가 이제 편집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클립은 자막도 없고 그냥 통으로 올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언제 편집하나 생각이 들어서 따로 그 잘라줘야죠. 그래도. 어쨌든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라이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뭐 이 책을 아주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다 논하지는 않았지만 또 이 책을 매개로 해서 라이놀드 니버의 시대와 또 그의 사상과 그 사상이 준 영향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라이놀드 니버에 대한 비평적 읽기라는 어떤 큰 틀에서 오늘 시간들을 좀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이 이제 그 워낙 이제 가까이 교제하시는 분이고 해서 제가 이제 진행한 입장에서 오늘 그냥 두 분이서 진행하시고 이야기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 목사님이 극구 저를 이 자리에 앉히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서로 그냥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바쁘셔가지고 제가 빠져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이제 두 분이 치열하게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또 내용들을 잘 좋은 내용들을 전개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인사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뭐 더 하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얘기는 많죠. 근데 끊어야지. 뭐 저는 그냥 한마디만 막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라이놀드 리버 정도만이라도 한국 교회가 제대로 이해하면 어떨까? 저는 이제 좀 답답한 거죠. 아까 이제 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이거를 그러니까 개인 어떤 감성적인 차원에서만 이걸 자꾸 이해하려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왜 이 책의 원래 의도는 이런 거였는데 이걸 왜 자꾸 개인의 도덕으로만 그렇게 치부하고 그래서 그걸 자꾸 이제 써먹을까 간증거리로만 자꾸 삼는 이런 모습들이 늘 안타깝고 그래서 좀 잘 읽자 제대로 좀 읽자. 너무 공감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시대적 맥락과 저자의 의도를 이탈해 버리면 사실 그냥 너무 자기식대로 써먹기가 너무 좋아서 그 말씀하신 그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실제 미국에서도 WWJD 운동이라고 와두두 지저스두인가요? 그래서 한때 막 차량 뒤에 이렇게 범퍼에다 붙여놓고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소비가 됐냐면 개인의 어떤 실존에서 선택의 문제로 예수면 어떻게 했을까 개인 도덕으로 너무 축소되고 돼버렸던 이런 문제들 굉장히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찰스 쉘던이 그 책을 썼을 때는 사회복음 운동 요 맥락에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다시 하면서 이 흐름들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먼 길 우리 이성환 목사님 와주셨는데 또 먼 길 가셔야 되는데 전남식 목사님 또 맛있는 점심을 사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면서 먼 길 가셔야 저의 되니까. 기쁨이죠. 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호모포커스 오늘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 이렇게 해서 여름 특집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체를 2025년 하반기 전체를 미로슬라브 볼프 읽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로슬라브 볼프의 뭐 최근에도 볼프의 신간이 또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지만 거기까지 다루진 않고 미로슬라브 볼프의 6권의 책을 저희가 선정해서 호모부커스로 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돼? 뭐 하시고 싶으신 우리 구독자님께 하시고 싶으신 얘기, 조택구할 뭐 이런 거 좋고요. 예. 예. 하여튼 니버 또 니보로 돌아가니까. 니버 아까 전 목사님이 뭐 니버만큼만 한국 교회 가면 좋겠다 하셨는데 뭐 비판적으로 보시는 그것도 맞아요. 맞고 니버 그것도 맞는데 교회는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더 교회답지 못해서 문제지. 어차피 세상은 커다란 거대한 조직이고 거기에 더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가 산 위의 동네고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우리 역할이 뭔지를 알고 해야지. 그것도 모른 채 기득권인 양, 무슨 자기네가 대단한 선민인 양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했고 다시는 오지 않을까라는 다시 오신다고요? 다시 오지 않진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괜히 이체 가자고 그래서 하여튼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 목사님도 구독자님께 인사 한마디. 예, 오늘 뭐 이 자리에 또 함께 또 기꺼이 응해주신 이성호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 저는 이성호 목사님 이 책을 한번 나누자고 했을 때 사실 의외였습니다. 야, 이 책을 굉장히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비판할 거리가 워낙 많은 책인데 왜 이 책을 선정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다시 또 읽다 보니까 이 책의 여러 가지 한계들도 많이 드러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니버가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런 부분들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어쨌든 뭐 교회다움을 회복한다는 것은 저도 이제 100% 동의하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이 보수 교회들이 자꾸 이제 뭐 리버리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보네퍼를 자기들이 또 가장 또 추앙하는 신학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자꾸 이제 이것들을 오독하고 악용하는 이러한 한국 교회가 참 너무 가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교회 같이 마음을 모아서 머리를 싸매고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또 홈오브커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